낙화의 궁정 제1편 서리의 입궁. 프롤로그. 남원에서 사비성으로. 전라남도 남원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서리는 태어났다. 아버지는 논 몇마지기를 일구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배 짜는 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서리는 남다른 아이였다. 5살 때부터 글자에 관심을 보였고 7살에는 마을 서당의 훈장이 감탄할 정도로 글을 읽을 줄 알았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워서 마을 사람들이 저 아이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할 정도였다. 서리가 15이 되던 해 남원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강물마저 말라버렸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다. 서리의 아버지도 병에 걸려 누워버렸고 어머니는 서리를 데리고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다. 그러던 중 남원 관아에서 궁녀를 선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궁녀로 뽑히면 가족들이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20명의 처녀 중에서 단 3명만을 뽑는 엄격한 선발 과정에서도 그녀는 당당했다. 아름다운 외모는 기본이었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은 큰 장점이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시를 낭송할 때의 목소리는 심사관들을 매료시켰다. 이 처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서리는 사비성 궁궐로 향하게 되었다. 사비성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다. 한강을 건너고 차령산맥을 넘어 금강에 이르기까지 보름이 넘게 걸렸다. 서리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남원의 가난한 농가딸에서 백제 왕실의 궁녀로.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단순히 왕을 모시는 궁녀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재능과 미모를 이용해서라도 더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제1장 궁궐 생활의 시작. 사비성에 도착한 서리가 처음 본 것은 정림사의 거대한 5층 석탑이었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 탑은 백제의 위엄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저 탑이 언젠가는 적군의 승리를 기록하는 비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이미 그 시절 백제 주변에는 신라와 당나라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궁궐 내명부에 들어간 서리는 먼저 궁중 예법과 규칙을 배워야 했다. 상궁 월화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궁녀는 눈으로 말하고 발로 들어야 한다. 입은 오직 명을 받을 때만 열어야 하느니라. 월화 상궁의 가르침은 철저했다. 어떤 음식을 먼저 올려야 하는지, 왕 앞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서리는 다른 궁녀들과는 달랐다. 월화 상궁이 가르치는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은밀히 궁중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다른 궁녀들이 쉬는 시간에도 서리는 도서관에서 역사서를 읽거나 늙은 내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그녀는 백제 역대 왕들의 치적과 실정, 그리고 현재 조정의 권력 구조에 대해 세심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입궁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서리는 처음으로 의자왕을 가까이서 볼 기회를 얻었다. 그것은 왕이 후원을 거닐 때 차를 올리는 임무였다. 의자왕은 40을 넘긴 중년 남성으로 한때는 용맹한 무장이었지만 이제는 피로와 권태에 젖은 모습이었다. 서리는 차를 올리며 왕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고독과 우울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강대한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점점 좁아지는 영토, 말을 듣지 않는 신하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갈등. 이 모든 것이 왕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서리는 직감했다. 이 왕은 강한 리더십보다는 위로와 안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서리는 차를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오늘 후원의 매화가 참 아름답사옵니다. 추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를 보면 전하의 굳은 의지가 생각나옵니다. 의자왕이 서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궁녀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왕이 물었다. 서리라고 하옵니다, 전하. 서리는 정중하게 답했다.
그 순간부터 의자왕의 기억에 설이라는 이름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제2장 정치의 소용돌이. 설이가 입궁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백제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정은 크게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성충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로 검소한 정치와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다른 쪽은 사택현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로 외교를 통한 평화 유지와 문화 발전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 투쟁이었다. 성충은 70을 넘긴 노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무왕과 의자왕을 모신 충신이었다. 그는 검은 관복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조정에 서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폐하 신라군이 가잠성을 위협하고 있사옵니다. 군량미를 비축하고 성곽을 보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궁중에서는 밤낮으로 연회가 이어지고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사옵니까? 성충의 간언은 날카로웠지만 의자왕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반면 사택현은 40대 중반의 중진으로 부드러운 외교술과 화려한 말솜씨로 유명했다. 그는 성충의 직설적인 간언과는 달리 우회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하, 성충 대감의 우려도 일리가 있사옵니다만 지나친 군비 확장은 오히려 신라에게 선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사옵니다. 차라리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내정을 다지는 것이 현명할 듯하옵니다. 사택현의 말은 의자왕의 귀에 훨씬 달콤하게 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태자 융은 고민이 깊었다. 25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식견이 뛰어났다. 아버지 의자왕이 점점 정사에 소홀해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직접 나서서 간언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최근 의자왕이 후궁들과의 연회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태자로서의 체면과 입지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설이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궁녀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정의 소식을 수집했고 때로는 내관들로부터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도 했다. 특히 내관 무지는 설이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은밀히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자가 되었다. 마마, 오늘 조정회의에서 성충 대감과 사택현 대감이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군량미 배분 문제 때문이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파회되었답니다. 설이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성충은 옳은 말을 하지만 방법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왕의 반감을 사고 있다. 사택현은 왕의 마음을 잘 읽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태자는 능력이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이는 깨달았다. 제3장 왕의 마음을 얻다. 설이가 의자왕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왕이 후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다른 궁녀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지만 설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다. 전하, 홀로 계시니 외로워 보이시옵니다. 소첩이 시 한 수 읊어드릴까요? 의자왕이 고개를 돌렸다. 달빛 아래서 설이의 모습은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다. 시라. 어떤 시를 알고 있느냐? 왕이 물었다. 설이는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론의 이소경을 읊어드리겠사옵니다. 설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구론의 이소경은 충신이 임금을 그리워하며 부른 애절한 노래였다. 설이의 낭송은 기교를 부리지 않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의자왕은 점점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마치 자신의 외로움과 고뇌를 이해해주는 듯한 그 목소리에. 시 낭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의자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훌륭하다. 내가 이런 깊은 시를 이해할 줄은 몰랐다. 어디서 배웠느냐? 설이는 정중하게 답했다. 고향 남원에서 서당 훈장님께 배웠사옵니다. 비록 배움이 짧아 부족하지만 전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옵니다. 그날 밤을 계기로 의자왕은 설이를 자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를 읊어달라고 했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설이는 왕의 말벗이 되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조언도 은근히 흘려주었다.
전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군량미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혹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시면 어떨까요? 서리의 조언은 언제나 직접적이지 않고 부드러웠다. 마치 걱정 많은 아내가 남편을 염려하는 듯한 어조였다. 의자왕은 점점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성충의 날카로운 간언이나 사택현의 복잡한 정치, 논리보다 서리의 단순하고 따뜻한 위로가 그에게는 더 소중했다. 한편 조정의 신하들은 왕이 서리에게 빠져 있다는 소문을 들으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성충은 왕이 여색에 빠져 정사를 소홀히 한다며 걱정했고, 사택현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계산적인 생각을 했다. 태자 융은 아버지의 체면이 실추될까봐 우려했다. 하지만 서리는 단순히 왕의 총애만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왕의 신뢰를 얻은 후에는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후궁의 지위를 얻는 것이었다. 제사장 후궁으로의 승격. 서리가 입궁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의자왕이 그녀를 후궁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궁중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후궁이 되려면 문벌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어야 했는데 서리는 남원 출신의 평민이었기 때문이다. 월화상궁은 크게 반대했다. 전하, 후궁은 국가의 채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출신이 미천한 궁녀를 후궁으로 삼으시면 조정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가 진정한 배필이다. 출신이 문제가 되느냐? 조정 대신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성충은 이런 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사택현은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리가 후궁이 되면 자신이 그녀를 통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태자 융은 가장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인 왕비를 제쳐두고 다른 여인을 총애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서리가 평민 출신이라는 점이 왕실의 위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설의 자신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나름의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세심하게 의자왕을 배려했다.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고 왕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정치적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 후궁 책봉식이 열리던 날 서리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정전에 섰다. 많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자왕이 직접 그녀에게 후궁의 관을 씌워주었다. 오늘부터 내가 짐의 동반자다. 함께 이 나라를 돌보자. 의자왕의 말에 서리는 깊숙이 절하며 대답했다.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혼자 있으며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남원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사비성의 후궁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였다. 후궁의 지위를 이용해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했다. 서리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원의 가난한 농부 딸이 아니다. 백제 후궁 서리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눈에 야심찬 빛이 스쳤다. 단순히 후궁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한 그녀의 꿈이 시작되고 있었다. 제오장 권력의 맛. 후궁이 된 서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궁녀들이 시중을 들고 별도의 처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자왕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서리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저녁 의자왕과의 만남에서 서리는 단순히 유흥이나 오락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왕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교묘하게 대화 속에 섞어 넣었다. 전하, 오늘 시장에 다녀온 궁녀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군량미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미리 대책을 세워두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서리는 자신의 의견을 왕에게 은근히 심어주었다.
의자왕은 점점 서리의 의견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조정 대신들의 복잡한 논리보다 서리의 단순하고 직관적인 조언이 더 와닿았기 때문이다. 서리야, 내 말이 맞다. 성충이나 사택현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 정치란 결국 백성을 위하는 마음 아니겠느냐. 서리는 왕의 이런 반응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다.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먼저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내관 무진을 비롯해서 몇몇 궁녀들과 하급 관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조정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사택현은 서리의 영향력 확대를 예리하게 눈치챘다. 그는 서리가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정치적 야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서리에게 접근해서 협력 관계를 맺으려 시도했다. 설의 마마 왕께서 마마를 크게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조정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리는 사택현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사택현은 분명 유용한 협력자가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서리는 일단 그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기로 했다. 반면 성충은 서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저 여인이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대로 두면 국정이 문란해질 것이다. 성충은 다른 충신들과 함께 서리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지만 왕이 그녀를 워낙 총애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반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태자 융도 서리를 주목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새로운 총애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자로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정사에 소홀해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리가 혹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서리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각각의 인물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의자왕과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총애를 넘어서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다. 전하 소첩이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전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정사에 관한 일이라도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서리가 후궁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이미 사비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조정의 여러 세력들과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택현은 그녀를 이용하려 했고 성충은 그녀를 견제하려 했으며 태자 융은 그녀를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서리는 혼자 낙화암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백강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남원의 가난한 농가딸에서 사비성의 후궁까지 그 여정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진짜 꿈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단순히 후궁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고 조정은 갈갈이 찢어져 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서리는 자신의 야망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하지만 서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야심과 국가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내관 무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다. 마마 내일 조정회의에서 군량 배분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고 합니다. 성충 대감과 사택현 대감이 또다시 대립할 것 같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구나. 왕께 건의해서 내 의견도 들어보시도록 해야겠어. 이제 서리는 더 이상 뒤에서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달빛이 백강 물결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다. 서리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원에서 사비성으로 온 것처럼 이제는 후궁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바람이 불어와 서리의 치마를 날렸다. 그 바람 속에는 변화의 전령이 담겨 있는 듯 했다. 백제의 운명을 바꿀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 사비성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렇게 서리의 첫 번째 여정이 끝나고 더욱 치열한 권력 투쟁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그녀가 어떤 방법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와 기회를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낙화암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꽃이 떨어질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 끝까지 피어 있겠어.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